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묘 이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소묘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야겠죠. 소묘는 넓게는 한 가지 색으로 그리는 단색화, 전부를 말합니다. 그럼 소묘라는 단어의 어원을 먼저 살펴볼까요? 소묘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데생의 역어입니다. 데생은 그린다 라는 뜻의 프랑스어 데시네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은 소묘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자, 머릿속으로 곰곰이 소묘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아요. 다들 잘 생각했나요? 맞아요. 보통 소묘하면은 연필로 그려진 단색화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소묘는 동양화의 묘법 가운데 선으로 윤곽을 나타내는 구루법이나 먹의 농담으로 형태의 명암을 나타내는 몰골법 같은 선묘법도 넓은 의미의 소묘에 속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동양화의 재료는 수묵인데 수묵으로 그려진 것도 소묘에 들어간다니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몰랐던 지식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소묘의 역할은 무엇인지, 소묘는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째, 소묘는 모든 조형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채색화의 밑그림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셋째, 소묘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작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소묘의 목적을 한번 알아볼게요. 소묘의 일반적인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째로는 형태를 잡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단하게 연필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가볍게 언제 어디서든 형태를 잡는 연습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암에 의한 실제감, 입체감, 양감, 질감 등의 표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고 면을 모아서 또 양감을 만들죠. 그런 연습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의 비례, 균형 등 표현 연습을 할 수가 있겠네요. 형태를 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 번 관찰해서 소묘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되겠죠. 또 다른 관점에서 소묘를 분류해 보자면은 그리는 목적에 따라서 소묘의 종류도 나뉘게 됩니다. 첫째, 인상의 파악이나 세부의 기록, 그리고 건축 조각, 회화 작품의 계획이나 착상의 전개를 위한 스케치가 있겠네요. 크로키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운동감, 명암법, 해부학 등 회화적인 표현의 탐구나 표현 기술의 훈련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완성작의 세부 또는 전체의 구도를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한 습작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벽화나 테피스트리 등의 원작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 벽화의 밑그림은 특별히 카르퉁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밑그림으로 분류가 되거나 넷째는 독립된 완성 작품으로서 소묘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또 그리는 대상에 따라 석고소묘, 인물소묘, 정물소묘 등으로 구별되면서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옮겨서 그리는 사실적, 구상적 소묘 또는 대상을 가지지 않고 작가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등 이상을 선으로 직접 그려내는 추상적, 비구상적 소묘 또는 어떤 순간의 인상을 아주 재빠르게 옮겨서 그려내는 크로키
대상의 세부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려내는 정밀묘사 등의 구별이 있습니다. 소묘는 대개 종이 위에서 그려지고 따라서 재료의 성질에 맞는 종이를 찾아서 그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소묘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소묘는 선으로 대상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그리는 기술이 아니라 대상에서 형태, 비례, 원근, 명암, 양감, 질감, 동세 등을 관찰해서 단색선으로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낸다는 점에서 모든 조형 표현의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소묘의 이론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뤄보았고 여기도 이론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소묘의 재료를 한번 알아볼까요? 소묘의 재료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색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해요. 소묘의 재료는 메탈 포인트, 연필, 크레용, 콩테, 초크, 파스텔, 목탄, 붓이나 먹 등이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셀로판 테이프라든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 어떤 것이든 겹쳐서 명암이나 톤,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면은 어떤 것이든 소묘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료를 보자면은 연필, 목탄, 콩테, 펜, 붓 등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소묘의 각 재료별 표현 효과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샤프가 있습니다. 샤프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필통에서 쏙쏙 꺼내서 쓸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뾰족한 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이 조절이나 명암 조절이 힘들겠죠. 하지만 여러 번 쌓아서 굉장히 섬세한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비연필이 있겠습니다. 사비연필은 그 옆에 샤프랑 거의 비슷한데 단점으로는 깎아쓰기가 힘들다. 물론 연필깎이 쓰면 되지만 우리 보통 칼로 깎아서 약간 길게 모양을 내서 만들죠. 깎아서 쓰거나 이제 깎아놨을 때 보관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암 표현이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선의 굵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탄이 있는데요. 목탄은 굉장히 부드러운 명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지우개로 안 지우고 빵 조각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지우기도 하는데요. 아주 섬세하고 보드라운 명암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콩테가 있습니다. 콩테는 굉장히 강한 명암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 콩테가 종이에 굉장히 깊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한번 칠하면은 좀 지우거나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볼펜을 살펴볼게요. 볼펜은 굉장히 뾰족하고 예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으로 하는 펜화, 정밀묘사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역시 지우거나 수정이 어렵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필이나 다른 가루 재료보다는 조금 더 보존성이 좋다는 장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묘의 재료별 표현 효과를 좀 더 자세하게 연필 위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연필은 바로 요 가운데에서 살짝 위쪽에 있는 사비연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필이 비가 붙은 연필이
숫자가 점점 올라가면 진해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4B, 3B, 2B, 그리고 B까지, HB까지 내려오겠네요. 아래로 갈수록 점점 단단해지면서 약간 쓰기가 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힘을 좀 많이 주어도 그렇게 많이 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명암 조절에 쉽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H가 있는데요. H 단계는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점점 단단해지고 연하게, 그리고 더 얇게 나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소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네, 맞아요. 소묘는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선으로 속도감, 동색 또는 어떤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주 진한 깊이 있는 어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주 여리여리한 가벼운 느낌의 깃털 같은 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선의 효과 비교가 있는데 어떤가요? 같은 재료인 연필을 사용해도 선을 촘촘하게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점을 찍듯이 사용하는지, 또는 겹쳐서 그물망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겹칠 때 그 그물망 모양이 보이지 않게 촘촘하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선을 두껍게 해서 겹치는지, 기타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선의 효과를 직접 한번 연습을 자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빗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빗을 잘 읽는 거예요. 빗을 잘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빗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림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할게요. 그림자는 광원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림자가 물체에 가까이 있을 때 진하고, 그 다음에 물체에서 멀어질 때 연해지면서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주려고 그림을 가져고 왔어요. 먼저 광원이 높게 있을 때는 그림자가 짧게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광원이 옆으로 길게 누웠을 때는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오에 운동장에 나가면 그림자가 굉장히 짧죠? 그런 경험 한 적 있겠죠? 하지만 저녁에 노을 질 때 밖으로 나가면 그림자가 내 키보다 훨씬 길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상을 떠올려 보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이 그림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원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물체 중에는 촛불, 그 다음에 전등,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예로 들었던 태양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맞아요. 그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을 모두 광원이라고 합니다. 광원, 즉 발광체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둥근 모양의 태양 또는 전등이라면은 발광을 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에 모여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점들의 위치가 다 다르므로 대상을 비출 때는 그 방향이 약간씩 달라지게 되고 그림자의 외곽 부분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원의 빛이 대상에 가려져서 생긴 그림자도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간격이 넓어지므로 거리에 비례해서 점점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옆에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보면은 광원에서 물체가 닿는 부분은 이제 모든 광원이 같은 각도로 비슷한 각도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각도가 달라지면서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을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물체에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른 광의 이름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순광입니다. 순광은 일반적으로 빛이 전면에서 비치는 것인데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고 입체감이 약해서 물체의 구조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순광보다 순광만큼 여러분이 익숙할 것 같은 역광이 있습니다. 역광은 많이 들어보셨죠? 광원이 대상의 뒷면에서 비추는 것으로 입체감을 표현하기에는 비교적 쉽지 않지만 대상 대부분이 어두움 속에 이렇게 표현돼서 신비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분위기 있는 화면을 연출할 때 역광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측광이 있는데요. 광원이 측면에서 비추기 때문에 면과 암이 정확하게 반반씩 양분되고 주로 약간 평소에 개체를 표현할 때보다는 인물이 들어가는 포스터 같은 것을 제작할 때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왼쪽 위에 보면은 상부광이 있습니다. 상부광은 광원이 대상의 완전 위, 정수리 상부에 비추는 경우를 말하고 정오의 태양광이나 조명 아래 대상이 있을 때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입체감이 아주 강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하부광이 있습니다. 하부광은 광원이 대상의 아래에서 위로 비추는 경우로 인위적이며 약간 좀 공포감 또는 신비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손전등을 아래에서 위로 비춰가지고 이렇게 귀신놀이 한 적이 있죠? 약간 그런 효과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후사광이 있습니다. 후사광은 광원이 후방에서 약간 이동해서 비추는 경우로 빛을 받는 부분이 직접 받는 부분이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은은한 반사광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표현하기는 조금 까다롭지만 매력적인 광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보면은 전사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광원인데요.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광원이 측면 상부에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비추는 것으로 가장 입체감을 드러내기 쉬우며 가장 일반적인 빛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빛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빛의 밝기인데요. 빛의 밝기가 강할 때는 맑은 날의 햇살 같은 빛으로 명암의 대비가 매우 크고 그림자도 명확한 형태로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강하면 그에 비례해서 반사광도 같이 강해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밝기의 광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인공 조명 정도의 빛으로 명암이 풍부하고 변화도 부드럽게 변화되면서 섬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빛의 광원입니다. 흐린 달의 빛과 같이 전체적으로 톤이 어둡고 명암 대비가 매우 약하고 그림자도 흐릿하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약하니까 당연히 반사광도 굉장히 약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약한 빛은 좀 멀리 있는 정물 같은 곳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체를 소묘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명암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다음 예시 작품을 보면은 명암의 위치를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A 부분은 하이라이트, 그리고 B 부분은 중간 톤, C 부분은 가장 어두운 부분, D 부분은 반사광, 그리고 E 부분은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빛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그라데이션을 어떤 방향으로 주어야 될지, 또 잡아주고 풀어주고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세부적인 것이 갈리게 되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A, B, C, D, E 그리고 여러 가지 물체를 보면서 저 물체의 A 부분은 어딜까? B 부분은 어딜까? 그리고 가장 어두운 C 부분은 어딜까? 약간 이런 식으로 물체를 계속 분석하면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빛을 읽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명암 단계를 간단하게 보았고, 이제 명암 단계를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명암 단계 응용하기 9가 있습니다. 9 아까 A, B, C, D, E 모습 다 위치 다 기억하시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물체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사과를 입체감 있게 표현하고 있고 그림자 역시 뒤로 갈수록 흐려지게 잘 표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원기둥입니다. 원기둥의 응용은 뭐 병이나 아니면 이렇게 캔 콜라 같은 것에서 잘 느껴지게 되는데요. 앞에서 보면은 어두움 그리고 중간 넘어가는 그 방향의 연필선 같은 것들을 많이 신경 써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원기둥은 이렇게 캔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질감 표현도 나중에 연습을 해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캔 콜라 같은 것도 잘 그릴 수 있게 되면 좋겠죠. 다음은 모든 물체의 기본이 되는 육면체입니다. 육면체는 정육면체도 있고 직육면체도 있어요. 저기 뒤에 보이는 붉은 벽돌은 직육면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직육면체 안에 원기둥 모양의 뚫린 공간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보이기에는 쉽게 보여도 전체적인 투시를 맞추면서 안에 있는 원기둥 모양의 뚫린 것까지 투시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톤을 잡아주고 풀어주고 가장 진한 부분에서 반사광까지 쭉 그라데이션을 잘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보면은 서울 우유도 역시 육면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한 육면체는 아니죠. 위쪽에 이제 우유의 그 구조물이 있는데 그 아래쪽 보면은 아래쪽 부분은 육면체의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가장 먼저 물체의 형태를 잡고 가장 어두운 곳을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어두움이 잡혔을 때 중간면을 들어가고 중간면까지 다 됐을 때 밝은 면까지 들어가 줍니다. 요게 이제 디자인 채색할 때는 조금 순서가 달라지는데 소묘에서는 어두움, 중간, 밝음 순서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항상 순서를 통일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묘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의 강약 그리고 선을 잘 모아서 면으로 느껴지게끔 부드럽게 이어서 써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묘를 처음 배우게 되면은 가장 기초적인 과정으로 그라데이션을 배우게 됩니다.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깊이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광원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묘를 잘 하고 싶으시다면 그라데이션 연습으로 선 연습을 아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질감의 표현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소묘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질감은 아주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이 되는 다양한 질감들을 소개를 해줄 건데 몇 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로는 나무 질감입니다. 나무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필선이 조금 남아도 그 나무의 결, 즉 나이테나 나무의 그 옹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투박하게 칠해도 조금 티가 덜 나는 조금 쉬운 질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금속 질감입니다. 금속은 이렇게 빛이 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반짝거리는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콘트라스트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콘트라스트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명암의 대비가 크면은 콘트라스트가 크다. 명암의 대비가 작으면 콘트라스트가 작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명암 대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를 교차로 찍어주게 되면은 반짝반짝 거리는 금속의 질감을 더 잘 보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또한 금속 재질은 그 고유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잘 지켜서 질감을 표현해 주시면은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운 느낌으로 질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닥에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물체가 비치기도 하는데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다른 물체가 이제 바닥에 있는 천 부분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U자 형태로 어두운 부분이 반사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금속 질감의 예시가 좀 재밌는 게 많아서 몇 개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특징은 콘트라스트, 즉 명암 대비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물체의 그 원래 형태 보면은 여기 수도꼭지 모양은 동그라미나 아니면 원통형의 모양이 아주 잘 보이고 있죠. 원래의 물체의 형태를 따라서 그 하이라이트라든지 콘트라스트,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 이런 명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느낄 수도 있어요. 물체의 원래 형태만을 따라가면 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리의 질감입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그림을 배울 때 유리의 질감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연필이나 물감인데 유리는 투명한 물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가장 어려운 물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유리도 일단 쇠 물체와 같이 콘트라스트가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쇠에 비해서 어두운 부분의 면적이 좀 적어요. 그리고 보면은 어쨌든 물체는 꺾이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바로 그 꺾이는 부분들에 빛이 산란이 되면서 반짝거리는 질감과 그 다음에 어두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 질감은 유리나 아니면 여기 컵에 있는 얼음 같은 것들은 그 꺾이는 부분에서 콘트라스트를 잘 잡아서 표현을 해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리 질감은 뒤에 비치는 게 있다는 것인데요. 뒤에 비치는 물체를 얼마나 잘 정성껏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투명한 물체의 완성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물체의 뒤에 비치는 물체는 있는 그대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정물의 꺾이는 부분에 의해서 왜곡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면 더욱 완성도 있는 물체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 예시 작품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유리 자체가 꺾이는 부분에 묘사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침 이렇게 여기 왼쪽 아래 보면은 전구 그림이 있죠. 전구처럼 그 유리 위에 인쇄된 것들이
인쇄라든지 아니면 어떤 라벨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쇄된 것 또는 그 라벨을 잘 묘사를 해주면은 또 유리의 투명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구에 보면은 안에 비치는 물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돼 있죠. 이렇게 뒤에 비치는 것을 잘 묘사를 해줄수록 유리 표현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유리병이 있어요. 병이 꺾이는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섬세하게 잘 관찰이 되어서 묘사가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록 흑백 화면이고 연필로 묘사된 화면이지만 이 물체의 투명감과 재질감을 잘 느낄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액체 표현입니다. 액체 표현은 유리랑 약간 비슷하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유리보다 액체 표현을 더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리는 어떤 형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물체의 비례나 그 크기, 어떤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정밀하게 옮겨야 되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액체는 유리처럼 투명하고 굴곡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물체 모양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액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느끼기도 합니다. 액체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액체가 가는 형태를 먼저 잡아준 다음에 그 표현은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해서 유리 표현과 같이 뒷면에 있는 물체가 비치도록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색깔이 있는 액체라면은 그 색깔 자체도 약간 투사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이 있습니다. 천은 약간 액체와 같이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분이 만드는 대로 혹은 어떤 물체에 이렇게 걸쳐 놓는 대로 형태가 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과는 좀 다르게 어떠한 구조가 있죠, 자기만의. 그래서 일정한 구조가 있고 뭐 팽팽하게 당겨질 때 혹은 어딘가에 얹어졌을 때 그 물체에 맞게 얹어진 장소에 맞게 주름이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 묘사를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모양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이 어디 놓여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천의 주름 같은 것들을 잘 관찰을 하면은 천 묘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종이입니다. 종이는 천하고 약간 좀 비슷한 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하고 좀 공통점을 찾자면은 주로 흰색이 많다. 물론 둘 다 다른 색깔도 있지만 그리고 납작하고 평평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주름 같은 것들이 일정한 형태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좀 비정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천하고 종이하고 겹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종이는 천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 주름이 약간 더 구겨지게 되고 자체의 모양을 조금 더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왼쪽에 그 종이 비행기 접어놓은 것 또는 오른쪽에 봉지, 빵 봉지겠죠? 저렇게 봉지처럼 원래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조금 더 약간 각지게 표현을 하면은 종이의 그 접혀진 모습을 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과는 다르게 쉽게 찢어지는 재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좀 종이를 묘사할 때 약간 찢어진 표현 같은 것도 추가를 해주면은 조금 더 실제감 있는 종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질감 표현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아무래도 오늘 소묘에 대한 좀 다양한
이론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수업 듣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과제가 없고 오늘은 퀴즈가 2개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풀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다음 수업 때 만나요. 안녕.